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 미국의 근원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9월달 물가는 아니고 8월달 물가입니다. 8월달 미국의 근원 PC 물가지수는 예상치, 전월치를 모두 상회하는 4.9%가 나왔습니다. 매우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와 PC 물가지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미국 물가를 체크하곤 하는데요. 이미 8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주거비의 비중이 꽤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PC 물가지수는 조금 진정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근원 PC 물가지수가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상회해버렸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미국의 3대 지수가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할 것 없이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S&P 500 기준으로 3600포인트는 지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장 막판에 3600을 깨면서 S&P 500 지수는 3585에 마감이 됐네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500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12500이 깨지면 미국 증시 차트가 깨진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자 이런 의견을 여러분께 꾸준히 드려왔었는데 지금 어느덧 1500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하락장을 극복할 수 있는 호재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레리 서먼스 미국 전 재무장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진 속의 이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실제로 말고 영상이나 사진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분이 생각보다 꽤 유명한 분입니다. 16살에 MIT에 입학했고 하버드에서 박사를 하고 빌 클린턴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역임했고요. 오바마 정부 때에는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여기 클린턴 오타가 조금 있네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양력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은 민주당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바이든이 민주당 출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권에 좋은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분은 바이든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독설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2월 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입니다. 이때 당시 연준은 돈을 한창 풀고 있을 때였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지고 연준은 3.5조 달러의 돈을 시장에 뿌려왔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풀다가는 인플레가 온다. 이로 인한 경기 침체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적당히 풀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대였습니다. 지금은 8%대인데 1%대라 꿈만 같은 시절이죠. 그래서 이때 시기만 딱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무슨 돈 푼다고 인플레냐? 돈 풀어도 인플레 안 오는 거 보이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마음 놓고 돈을 풀어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았죠. 하지만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성견지명을 가지고 이러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너무 큰 부양책이 한 세대 내에서 경험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 맞았죠? 지금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40년 전에 인플레를 겪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세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한 세대는 30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말한 30년 내에 경험하지 못한 인플레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젊은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가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돈풀기는 실수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 말만 딱 들으면 라떼는 말이야 인플레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돌고 돌아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연준은 매우 물가에 낙관적인 전망을 펼치고 있었죠. 이때 당시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물가 지표 중에서 민감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코로나에 민감하지 않는 부분의 물가는 코로나 이전과 같은 수준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 여전히 제로금리 유지할 것이다. 이러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그냥 단순하게 한번 던진 말 아니냐? 그냥 물가 높다 이렇게 한번 던지고 뭐가 됐든 한번 맞춰봐라 그냥 이렇게 한번 던지고 끝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여러 칼럼에 이러한 우려감을 표시를 했고 그리고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인플레를 경고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재무장관을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게 현재 바이든 정권 하에서는 달갑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이 딱 한마디를 했죠.
1970년대처럼 높은 인플레이션을 지속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잘 대처해왔고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 배웠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도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물가가 여전히 낮고 혹시나 물가가 올라도 우리는 금리 인상 같은 도구를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1년 3월달 연준 회의에서 나온 연준의 점도표를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 많은 연준 위원들이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연준은 제로 금리를 가져가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매우 장기적으로 봤을 때 2.5%까지는 금리를 올릴 수 있어. 이렇게 매우 소극적인 금리 인상 발언을 했었죠. 그런데 이때는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소비자 물가지수가 1%대였잖아요. 1%대인 상황에서 지금의 파멸적인 인플레를 예측하는 것은 정말 신의 영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보면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매우 천재적이었다, 완벽한 전망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뒤늦게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정말 맞았다, 이분의 말을 따랐어야 했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머스 교수님은 2021년 연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인플레가 매우 심각하다. 경기 침체 없이는 통제가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 2021년 초에 내가 말한 거 들었어야지 왜 안 들었냐? 지금 이렇게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 않냐?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것은 파월 너 인플레가 일시적인 거 아니야. 그냥 지속적인 거야. 빨리 대처해. 이렇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연준의 전도표를 보겠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2021년 연말까지는 일단 제로금리를 가져가겠다. 그런데 지금 물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으니까 2022년 연말에는 1% 정도까지는 금리를 올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2022년 10월 달인데 기준금리가 3%가 이미 넘었죠. 요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예측하기로는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내년에 금리를 1% 정도만 올려도 물가 상승을 잡을 수 있어. 연준은 이렇게 말을 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인플레를 너무 우습게 봤던 것입니다. 그럼 정말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아주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2007년 8월 위기와 유사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2007년 여름 미국에서는 부실한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인해서 주택시장 붕괴 현상이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 해인 2008년 세계 경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는 경제 위기가 터지기 이전 1년 전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서머스 전 장관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진 발생 직전에 나타나는 여러 차례 진동을 보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위험성을 감안할 때 지금은 많은 소방관들이 휴가를 가야 할 때가 아니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똑똑하신 분이라 그런지 비유가 아주 찰집니다. 지진과 소방 간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진단한 위기는 경제 정책의 전망 불확실성, 높은 인플레이션, 원자재 변동성, 러시아 전쟁, 중국 리스크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고, 그리고 최근 영국 경제가 많이 흔들렸죠. 이것이 잠재적인 붕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사태는 더 많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면서 앞으로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놀랄 게 아니라고 염려를 했습니다. 제2의 영국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정리를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기를 체크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 하이힐드 채권금리 스프레드를 보겠습니다. 2007년 8월 달에 하이힐드 채권금리 스프레드가 기존의 하향세를 넘어서 고개를 쑥 들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스프레드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를 맞이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힐드 채권금리 스프레드가 고개를 이미 들고 있습니다. 2022년 중반부터 고개를 쭉 들고 있고 현재도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폼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하이힐드 채권금리 스프레드는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 혹은 경제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이힐드 채권금리란 부실한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할 때 발생되는 금리로서, 즉 시장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빌릴 수 있는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자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부실한 중소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많이 낸다,
이러한 부실한 기업들이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를 보겠습니다. 2007년 8월 당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경기 확장기를 의미하는 50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기 확장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1년 후에 서프라임 경제 위기를 맞이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50 이상인 확장 시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추세라고 봅니다. 2007년 당시에도 ISM 제조업 지수가 60을 찍고 쭉 내려오는 추세였고요. 지금 2021년, 2022년도에도 제조업 지수가 60 이상을 찍고 쭉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경기가 하향되는 추세라는 거죠. 과거에도 이러한 하향 추세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11년도 유럽발 재정 위기를 겪었을 때에는 미국 연준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었고요. 2015, 2016년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위축 시기 때에는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지연함으로써 이러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2018, 2019년도 경기 하향 추세 때에는 그냥 어김없이 코로나 경제 위기를 맞이했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볼까요? 지금은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없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쓸 도구가 많이 없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작년 초만 해도 옐런 재무장관이 연준은 쓸 도구가 매우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쓸 도구가 없죠.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중간선거 전후로 옐런 재무장관이 교체된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을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인데, 몇 분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몇십억의 세계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이야기했었던 영국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영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 신임 총리께서 영국은 국채를 발행해서 세금을 절감해 주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국채를 더 찍어내겠다는 건데요. 이 소식을 들은 시장은 발작을 하면서 국채금리가 이렇게 위로 튀어올랐고요. 이에 깜짝 놀란 영란은행은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하면서 국채금리를 살짝 눌러줬습니다. 이것은 국채금리 주봉 차트인데 윗꼬리를 조금 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영국에서는 다시 코로나 때와 마찬가지로 양적 완화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대에 역행하는 발언이 아닌가요? 하지만 국채금리가 위로 튄다는 것은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대출 이자가 높아진다는 것이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회사채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중앙은행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긴급 소방수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서민들이나 기업들을 생각해서 영국 중앙은행이 나선 게 아닙니다. 현재 영국의 연기금은 파생상품의 일종인 LDI를 통해서 1파운드로 4파운드에 해당되는 영국 국채를 사들이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4배 레버리지 상품을 통해서 국채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국의 국채금리가 어떻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영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기금 입장에서는 그냥 영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4배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21년 기준으로 LDI에 투자된 자산은 총 1조 6천억 파운드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평가 금액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기금이 이렇게 파산하게 되면 영국의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연기금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연기금을 통해서 연금을 수령할 서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즉, 영국 전체 서민들이 힘들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국채금리 급등을 막기 위해서 영국 중앙은행이 긴급하게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LDI 투자는 영국만 하는 게 아니에요.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기업 연금 중 일부가 LDI 투자에 따른 마진콜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금액은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위험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영국이 먼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 미국 경제 위기가 온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영국이 이러한 국채금리 급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양적 완화라는 미봉책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이것을 지켜보는 게 중요할 거라 봅니다. 최소한 한 달 정도 지켜보고 미국이 어찌 될지 평가하는 것도 늦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